참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똑같이 문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상하게 아테네하고 시안하고가 거리가 지도가 나올 텐데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게 우르크잖아요. 근데 아테네는 되게 가깝고 시안은 되게 멀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이 최초의 도시 우르크에서부터 아테네까지는 한 2,300km 떨어져 있고요. 여기가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거를 하면 3,300km 정도 됩니다. 근데 우르크에서 중국 서안까지 거리가 한 5,700km 정도예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제러드 다이먼드 교수의 총균쇠의 이론을 적용하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의 스토리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 다이먼드 교수 얘기는 왜 아시아 쪽의 문명이 거기 되게 재미나요. 첫 번째 챕터가 뭐가 나오냐면 야, 왜 중남미에 있었던 그 많은 문명 국가들이 스페인한테 멸망당했느냐 이 퀘스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이유가 중남미의 많은 문명들이 보통 스페인 사람들의 총칼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염병으로 죽은 거거든요. 전염병을 옮겨서 죽은 거예요. 북아메리카의 인디안들도 결국에는 유럽 사람들이 옮겨온 천연두 때문에 다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나쁜 애들이 전염병 때문에 죽는 걸 알고서 예,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그런 뭐 폐병이나 이런 걸로 죽은 사람들의 담요를 인디안들한테 선물로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의 한 부족이 다 전멸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왜 유럽 쪽에서 온 사람들의 그 전염병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죽였느냐? 그 얘기는 농업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유라시아 대륙은 이 전 세계의 문명을 딱 하나로 설명합니다. 아주 엄청나요. 유라시아 대륙은 가로로 길고 아메리카 대륙은 남북으로 길다. 그걸로 끝. 진짜 거의 상대성 이론 수준급이에요. 진짜 E = MC 스퀘어 이걸로 다 푸는 것처럼 어떻게 단순하게 유라시아 대륙이 가로로 길기 때문에 이게 문명이 농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이거 딴 게 아니고 품종을 몇 개 고르는 거예요. 농사가 되는 거. 쌀 같은 경우 한 알이 떨어지면 막 수천 배가 열리잖아요. 그 쌀알이. 밀도 뭐 엄청나게 몇백 배 열리고. 그러니까 조그만한 농사를 지었을 때 엄청나게 큰 수확이 나는 품종들이 몇 개 없어요. 밀, 벼, 뭐 조, 수수, 또 뭐가 있나,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몇 개 안 되는 품종을 찾아서 그거를 전달을 해줘야지 그게 농업 문명이 전파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라시아 대륙이 동서로 길기 때문에 같은 위도는 기후대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었던 농사가 옆으로 이동하면 그냥 짓기가 쉬워요. 그 옆으로 이동해도 짓기가 쉬워. 그러니까 빨리빨리 전파가 되는 거예요. 유라시아 대륙은. 근데 아메리카 대륙은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조금 남쪽으로 이동하면 기후대가 바뀌어서 농사를 못 지어요. 남쪽으로 또 농사를 못 짓고. 그래가지고 북아메리카에 있었던 그 네이티브 인디안들은 유럽 사람들이 넘어갔을 때 아직까지도 버팔로 잡으면서 수렵 채집으로 살았던 거예요. 농사를 안 짓고. 그만큼 이게 되게 늦어진 거죠. 가축도 없었어요. 사냥으로 다 잡아먹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에 라마 같은 것들만 좀 남아 있었고 소라든지 이런 말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말도 사실은 신대륙 발견 이후에 전파된 거기 때문에 대부분 동물들이 다 컸대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막 뉴질랜드에 있는 뭐 키위라는 새 엄청나게 커가지고 다 잡아먹고 그래서 그런 새들을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가축으로 쓸 것들도 없었고 농사도 못 짓고 가축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이번에 코로나도 박쥐에서부터 바이러스가 왔잖아요. 동물하고 같이 살 때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동물의 몸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면 그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됩니다. 천연두는 소를 키우다가 생긴 바이러스예요. 소에 있던 바이러스가 잉체로 넘어왔기 때문인 거죠. 근데 농사를 안 지으니까 가축이 없고 가축이 없으면 전염병이 없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유럽에서 농사 짓던 애들이 와가지고 전염병을 옮겼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동서로 이동하는 거는 빠르게 움직이고 남북으로 이동하는 건 느리다. 그거를 착안을 해서 보시면은 우르크는 북위 33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테네는 북위 37.5도예요. 4.5도의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시아는 북위 34도예요. 그러니까 시아나하고 우르크하고는 1도 차이밖에 안 나고요. 아테네는 4.5도의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4.5도라는 그 기후대를 거꾸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파되는데 시간이 같은 시간이지만은 이동 거리는 그렇게 2배 정도의 차이가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해서 아테네에서 더 가면은 더 북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최초의 문명이 건조기후대에 있었고 이게 점점 역사가 발전할수록 탈건조기후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후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탈출한 다음에 문명을 만든 방법은 얘네들은 강도 없거든요. 건조기후대도 아니고 강도 없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아퀴덕트라고 하는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로마에 가시면 수도교라고 해서 이렇게 물을 끌어갖고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인공의 강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위생 상태를 좋게 만들어서 전염병의 강. 그래서 맨날 목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위생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문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북쪽으로 가면 그렇게 로마가 되는데 수메르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 어디가 되냐면은 이집트가 나오겠죠. 여기서 좀 더 가면 카르타고라는 문명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하고 로마하고 카르타고는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유명하죠. 그 사람 일화 중에서 이렇게 알프스를 코끼리 타고 넘어가서 로마를 공격해서 거의 패망시킬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기서 끝장을 안 보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바람에 나중에 먹히죠, 지죠. 근데 카르타고는 지중해 남쪽에 있었던 문명 국가였고 북쪽에는 로마가 있었는데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패권 다툼을 하다가 결국엔 로마가 이긴 거죠. 만약에 거기서 한니발이 이겼으면은 우리가 아는 증기기관차가 모로코쯤에서 발명됐을 수도 있는 거죠. 문명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쪽으로 점점 북쪽으로 점점 가게 되죠. 북서쪽으로. 그다음에 이쪽 동쪽으로 와서 시안을 기점으로 해서 문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양쪽 지역으로 동서로 갔어요. 가가지고 문명이 발생을 했는데 성격이 달라. 성격이 왜 다르냐? 품종이 달라서 그래요. 품종이 왜 다르냐? 강수량이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문명의 성격은 강수량 때문에 차이가 났다. 한마디로 정리 끝.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주식으로 많이 쓰는 게 밀하고 벼잖아요. 밀하고 벼라는 두 개의 품종을 나누는 기준점은 뭐냐면요. 1년 강수량이 1000mm가 넘으면 벼농사를 짓고 1000mm가 안 되면 밀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수메르를 기점으로 해서 서쪽 유럽 쪽은 강수량이 적어요. 1년에 850mm 정도 내립니다. 왜냐하면 대륙의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편서풍의 영향 따라 우리 옛날에 지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 1년 내내 비가 고루 내리고 겨울에도 비가 내리고 태풍도 없어요, 거기는. 근데 겨울에도 그렇게 많이 안 춥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름에도 좀 시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루 1년에 비가 850mm가 내리기 때문에 거기서 밀농사를 짓고요. 동쪽으로 오면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이죠. 자전을 하잖아요. 얘가 자전을 하고 구름이 생기고 대륙 현상이 생기면은 자전이 생기면은 편서풍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럽의 그 기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또 하나는 계절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대륙의 동쪽에서는 항상 계절풍이 불어요. 태풍이 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대만 이런 데는 맨날 태풍이 오잖아요. 대륙의 동쪽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북아메리카 대륙의 플로리다 쪽이에요. 그러니까 뭐 카트리나 같은 태풍 막 오고 그러는 그러니까 대륙의 동쪽은 항상 계절풍의 영향으로 비가 태풍이 오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1000mm가 넘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1년의 강수량이 한 1300mm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벼농사를 짓게 만드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거가 완전히 두 사람 그 집단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여기서 아주 되게 중요한 논문이 하나 나와야 돼요. 버지니아 대학교의 토머스 탈헬름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강의 드리는 거에 첫 번째의 논문의 시작은 계기가 뭐였냐면요. 한 20년에 걸쳐서 사실은 쓴 책이에요. 이 내용이. 처음에는 제가 4년을 한국에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건축 공부를.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주로 건축 공부를 한 4년 했고. 근데 우리가 서양 건축을 주로 배우거든요. 근데 동양 건축도 우리 일상에서 배우고. 근데 특이한 거는 동양 건축과 서양 건축, 건축을 바라보는 시점이 너무 달라요. 근데 그 괴리에서 일단 착안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가? 근데 특이한 이 사고의 첫 단추는 사실은 뭐였냐면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근대 건축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건축물이 있거든요. 르코르비제나 미스 반델로에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건축이 이렇게 설명을 어디서 들었는데 동양 건축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냥 원두막하고 거의 똑같아요. 르코르비제라고 하는 사람이 하던 근대 건축의 5원칙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한옥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이런가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추론을 해서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근데 하나 의문점이 있었어요. 동양하고 서양이 생각이 다른데 이 생각이 다른 거의 이유는 제가 몰랐어요. 그냥 다르다 거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 했는데
그 앞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미싱 링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이 토마스 탈렐름 교수한테 제가 절을 해야 돼요. 이분이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이 논문을 제가 딱 보고서 이게 모든 거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벼농사와 밀농사 이 두 개가 농사 방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문화의 성격이 다릅니다. 벼농사는 이렇게 농사를 지어요. 집단으로 모내기를.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벼라는 품종은 물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리공사가 많으니까 토목공사가 많은 거예요. 물길도 내야 되고 저수지 보도 만들어야 되고 태풍 오기 전에 한꺼번에 동시에 수확해야 되고 모내기 할 때 집중적으로 노동 집약적으로 해야 되고 실제로 인구 밀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풍경과 동양의 시골 풍경을 사진을 보면요. 서양의 풍경은 농가들이 띄엄띄엄 있어요. 이렇게. 동양은 옹기종기 모여 있고 이게 밀도가 훨씬 높은 환경에서 농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으로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이 항상 우선시됩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리나라, 요번에 코로나 사태 났을 때 다 마스크 다 쓰고 다녔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면 끝장이에요. 그냥 매장이에요, 그냥. 그 동네 빨래터에서 그 아줌마 안 되겠어. 그 한마디 나오면 끝인 거예요. 그게 벼농사 지역의 특징인 거예요. 제가 되게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시골에 제가 무슨 프로젝트 있어서 갔는데 거기 공무원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귀농하는 사람들이 못 견디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농사가 힘드냐? 그때 그게 아니고 이게 벼농사 하시는 습성에 이 집단 의식이 강해가지고 이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그런데 이제 처음 젊은 한 40대 중반의 젊은이가 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서 옆집에 한 60 넘으신 할머니가 이제 아프시면은 병원에도 좀 모셔다 드리고 그랬어요. 한두 번. 그러고 나서 자기 일이 바빠서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에 병원에 안 모셔다 드리면 이놈은 정말 몹쓸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사라는 게 그래요. 벼농사는 물기를 내줘야 되거든요. 위에서부터 저수지에서 물을 끌고 와서 물을 댄 다음에 옆에 땅으로 물을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기를 안 내주면 끝이에요, 그냥. 집단으로 뭘 해야 되는데 왕따 당하면은 얘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관은 집단의 나를 맞추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무리의 폐가 안 되는 쪽으로다. 그러니까 다 마스크도 열심히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밀농사의 풍경이거든요. 밀농사는 혼자 씨 뿌리고 다녀요, 그냥. 진짜 개인주의야, 얘네들은. 그냥 씨만 뿌리고 특별하게 뭐 이런 관계 수로 같은 거 안 해도 다 비도 적당히 내리고 다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농업의 형태를 보면은 왜 서양이 개인주의가 발달했는지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벼농사 지역들은 이혼율도 되게 낮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온 집안 대 집안끼리의 그런 어떤 관계로 보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되게 강해요. 우리나라가 쓰는 말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속담의 기본에 깔고 있는 건 뭐냐면 저놈은 나보다 잘 살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개념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소련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가 유독 벼농사 지역에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야. 베트남, 중국, 한국 아주 극단의 사회주의 국가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벼농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제 썰이고요. 어쨌든 이게 그런 집단 중심으로 된다는 거죠. 많은 가치관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방식도 달라요. 여러분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탈렐름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기차와 버스와 철길 이 세 가지 단어를 놓고서 두 개로 묶어봐 했는데 누구는 기차하고 버스를 묶어요. 둘의 교통수단이니까. 누구는 기차는 철길 위를 다니니까 기차랑 철길을 묶어요. 어떻게 묶냐면 중국 사람들을 놓고 실험을 했거든요. 뭐 1,몇백 명 놓고서 실험을 했다는데 같은 문화권에 그러면서도 같은 인종이잖아요.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데 거기에 이 단어를 세 개를 던지고서 두 개씩 묶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밀농사 지역의 사람들은 기차하고 버스를 묶어요. 같은 교통수단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벼농사 지역 사람들은 기차와 철길을 묶어요. 관계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게 딱 지도를 보시면은 북쪽으로 갈수록 이 짙은 쪽이 밀농사 지역이거든요. 이쪽 지역은 기차와 버스를 묶고 벼농사 지역은 기차와 철길을 묶는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강수량에 의해서 사람들의 의식과 관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실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람 하나를 놓고 나라고 하는 거를 원으로 표현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을 크게 그리는 사람들은 자아가 큰 사람들이고요. 원을 작게 그리는 사람은 이거는 집단이 더 우선시되는 사람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원을 작게 그렸을 것 같으세요? 일본 사람들이에요. 예. 왜냐면은 걔네들은 벼농사 지역이기도 한데 섬나라잖아요. 얘네들은 좁은 나라이든 옆으로 이동해서 갈 수도 없어요. 거기서 왕따 나면 끝이에요, 그냥. 내가 집단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는 죽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단에 순종해야 되는 그 나를 작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형태에 그대로 드러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좁은 집에서도 잘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강수량에 의해서 품종이 결정나고 품종이 문화의 성격을 결정하죠. 근데 강수량이 또 다른 걸 결정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건축의 형태를 바꿉니다. 이게 비가 적게 내리면은요. 자, 최초의 문명이 수메르 지역이었죠. 건조기후대예요. 그러면은 비가 적게 내리죠. 거기는 건축을 어떻게 하냐면요. 벽돌을 구워요. 진흙으로. 구할 수 있는 건축 재료가 진흙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갈대 같은 거를 연료 삼아가지고 구워가지고 진흙 벽돌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아서 벽을 만듭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건축 요소가 있지만은 최초의 건축 요소는 뭐 기둥이냐 벽이냐 지붕이냐 뭐 이런 걸 따졌을 때 최초의 건축 요소 중에 하나가 벽이에요. 지붕보다 벽이 먼저 생겼습니다. 괴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그런 유적이 있어요. 기원전 한 8,500년경에 만들어진 그런 종교 시설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담장이 쳐 있죠. 이 안에 공간은 성스러운 공간이고 바깥은 그냥 일반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도 지내고 뭐 내지면 장례식도 하고 이제 그랬던 공간인데, 이 건축물도 보면은 몰라 지붕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나무로 만들어지고 지푸라기로 돼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건축은 벽에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으로 시작을 해서 수메르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벽으로 구획을 해서 내부 공간이라고 하는 방을 만들고, 지붕은 평평한 지붕이에요. 왜냐하면은 비가 적게 내리니까 빗물이 흘러내릴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1년에 강수량이 100mm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박스로 되어 있는 그런 집들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설명대로 동서로 쫙 퍼지죠. 서쪽으로 점점 아테네, 로마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수량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럼 지붕이 조금씩 경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계속해서 벽으로 만들어요. 지붕이 비가 많이 오는 데로 갈수록 기울기가 급해지겠죠. 그러니까 유럽의 뭐 그래서 토스카나 지방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지붕의 경사가 한 10도 이 정도 돼요. 비가 저 정도 오니까 수메르 문명보다는 조금 더 경사가 생겼죠. 근데 우리나라 건축하고 비교했을 때 처마가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벽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벽으로 짓고 지붕을 만드는데, 얘네들은 돌 같은 벽돌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골고루 내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창문을 뚫어야 되는데 창문이 되게 조그만하죠. 얘를 크게 뚫으면은 집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벽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데 창문을 크게 뚫는 순간 위에 내려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인방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위에 창문이,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창문이 세로로 길어요. 가로로 긴 창이 없어요. 가로로 길게 뚫으면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벽으로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수메르 문명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동쪽으로 그 건축이 전파가 되겠죠? 그럼 동쪽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비가 엄청 내리기 때문에 땅이 물러요. 장마철 때. 이렇게 무거운 재료로 만들면은 벽이 넘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가벼운 재료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가벼운 건축 재료가 뭐예요? 나무죠. 나무는 기둥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 기둥을 세워서 만들고요. 근데 보면은 나무 기둥이 서 있는데 밑에 땅이 무르니까 젖으면 나무 기둥은 썩잖아요. 그러니까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대청마루는 보통 땅보다 조금 올라가 있죠. 그 이유는 땅이 축축하고 젖으니까, 나무가 젖으면 안 되니까 땅에서 한 50cm 뛴 거예요. 그래서 주춧돌 위에 방수 재료죠. 거기다가 나무 기둥을 세우고 1층 바닥은 좀 높여서 짓고, 처마는 길어야 돼요. 그래야지 비가 올 때 처마가 없으면 나무 기둥이 비에 젖으면은 걔는 또 썩어서 무너지기 때문에 처마가 길죠. 그리고 뭐 이 얘기까지 좀 하면은 끝에가 이게 충혈하고 해서 들려 있어요. 이게 왜 들려 있냐면은 요 코너에 있는 기둥은 사방에서 오는 비바람에 더 많이 젖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처마가 여기가 1m가 되면은 여기는 대각선이잖아요. 그 루트 2배로 길어요. 우리 수학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1.4m가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처마가 드리우는 그림자가 더 깊게 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높이로 처마를 만들면은 얘는 이 기둥은 언젠가 썩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그치고 해가 들이칠 때 여기를 이렇게 살짝 들어줘야지 해가 코너에 햇빛을 받아서 기둥이 젖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지붕을 보면 이렇게 곡선으로 추녀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중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이 온화하고 순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곡선으로 쓰고 뭐 이게 다 헛소리고요. 그런 기능적인 이유에 의해서 추녀가 만들어지고 곡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위도가 높아질수록 입사각이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추녀가 낮고요. 남쪽인 동남아시아로 내려갈수록 점점 입사각이 높아지니까 이 추녀가 더 경사가 급한 그런 지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건축을 결정한 거예요. 강수량이. 근데 여기서 나타난 특징은 뭐냐면요. 아까는 창문이 조그만했죠. 기둥으로 건물을 지으니까 기둥하고 기둥 사이는 벽을 굳이 만들지 않으면 그냥 뻥 뚫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깥 경치가 무지하게 잘 보이는. 그러니까 안에서 항상 밖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창문이 크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 창문도 작았지만은 유리도 없었잖아요. 유리라고 하는 게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처음 나오잖아요. 고딕 성당에서 스테인드 글라스. 근데 스테인드 글라스도 보면 불투명 유리예요. 색깔 있는 거죠. 바깥 경치를 보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서양 건축은 유리창 대신에 이런 나무로 된 덧문을 덮어놨었어요. 그러니까 바깥 경치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건축 양식이 밖에서 건물이 어떻게 보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안에서 밖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 인면을 항상 뭐 황금 비례로 만들고 창문을 어떻게 예쁘게 뚫어야지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써요? 우리는 창문이 없어요. 그냥 다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을 계속 보니까 특히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 장마철에 밖에 나가서 일도 못 하는데 안에 앉아가지고 바깥 경치를 계속 보죠. 우리는 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체륜이 발명한 종이가 있었기 때문에 창호지로 된 가벼운 창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 올 때 이렇게 덧물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걸기도 하잖아요. 그럼 바깥 경치 딱 보고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바깥 경치도 보고. 우리는 항상 바깥의 경치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지리를 많이 따지는 거예요. 관계를 많이 찾는 거예요. 나하고 바깥의 요소하고의 관계. 야, 건물이 놓일 때 남향으로 놓여야 돼. 왜? 창문으로 계속 햇빛 들어와야 되니까. 서양은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향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어차피 창문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바깥에 뭐 있는지 뭐 안에 앞에 강이 흐르는 뭐 상관없어요. 우리가 또 배산임수라고 하잖아요. 풍수지리에서. 배산임수 당연히 봐야죠. 왜냐하면 비가 많이 내리는데 목구조잖아요. 비가 고이면 끝이에요. 경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있으면 물이 자연히 아래로 흐르겠죠. 배수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배산임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건물 터로 쓰기에는 참 좋은 상황이에요. 햇빛이 잘 들이치니까 높은 게 산이 있으면 그림자가 지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딱 그게 건축물을 오래 유지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배산임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춧돌 갖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단을 만듭니다. 부잣집들은 기단을 돌을 쌓아서 땅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위에다 주춧돌 놓고 그 위에다가 그 건물을 세웁니다. 그래서 기단의 높이를 보면은 혹은 주춧돌의 높이를 보면은 그 사람들의 권력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돌이라고 하는 건 제일 무거운 건축 재료잖아요. 걔를 산에서 채석장에서 떼어갖고 여기까지 옮겨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돈 많은 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초가집 같은 그러니까 데다가 일단 부자와 가난한 우리 예전에 부의 상징이 뭡니까?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에요. 기와집이란 기와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방수 재료거든요. 그게 올라가면 수십 톤이에요. 진흙으로 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무게를 버티려면 기둥이 나무가 굵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싼 나무를 써야 되죠. 그거를 받치려면 주춧돌도 넓어야 돼요. 더 크고. 근데 그게 워낙 무거우니까 기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와장을 쓰는 순간 공사비가 한 10배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초가집은 지푸라기로 덮었단 말이에요. 가볍죠. 나무 기둥도 되게 가늘고 주춧돌도 되게 얕아요. 조그마한 것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딱 여러분이 보셨을 때 부자냐 가난하냐는 뭘 보면 되냐면 주춧돌의 크기, 기단의 높이 이것만 딱 보면 판단이 됩니다. 어디가 주춧돌이 제일 크겠어요? 경복궁의 경회루입니다. 거의 한층 높이에요. 사실 얘가 거의 돌기둥처럼 보이지만 쟤는 그냥 주춧돌 긴 거예요. 엄청나게 높죠. 높은 시점에서 내려다보게끔 한 거죠. 조선시대 때 법규가 하나 있었어요. 기단을 만들 때 3단으로 만들면은 그거는 왕족들이고요. 양반들은 2단만 만들 수 있어요. 돌을. 그래서 제일 높은 기단을 보시려면 경복궁에 가시면 돼요.
거기 가서 보면 다 돌들이 3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높이로 권력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더 극단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피라미드죠. 돌을 무시무시하게 엄청 20년 동안 돌만 쌓은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엄청나게 돈 들여가지고. 그나 이만큼 세다를 딱 보여주는 거죠. 현대 와서 똑같아요. 현대 건축도 보면은 뭐 롯데타워 같은 거 막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무거운 건축 재료를 쌓아서 그걸로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 자세한 얘기는 어디서 살 것인가 책을 사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세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